깊은 밤 할머니가 들려준 옛 이야기. 시끌벅적한 교실에서 짝꿍이 전해준 무서운 이야기. 친구가 울먹이며 전한 실패한 연애담까지 언제나 이야기의 시작은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이야기를 탄생시키고 때로는 생명력을 연장시키거나 또 다른 이야기로 향하는 문이 되기도 하죠. 여기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죽음, 사랑, 그 둘이 같은 것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갓 결혼했다. 거리를 걸을 때나 상점 안에서도 손을 잡고 다녔다. 항상 붙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다. 전혀. 우리는 그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기숙사에서 살았다. 2층이었다. 우리 말고도 신혼부부가 셋 더 있었고 부엌을 같이 썼다. 1층에는 차가 있었다. 붉은 소방차가 있었다. 그곳이 그의 일터였다. 나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언제나 알았다. 밤중에 어떤 소음, 고함이 들렸다. 창 밖을 내려다봤다. 그가 나를 발견했다. 창문 닫고자 발전소에 불이 났어. 빨리 들어갈게.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사랑이 아닌 죽음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사그라지고 터전을 잃게 된 사고이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작가가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목격하고 겪은 이들 100여 명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마을 주민, 군인, 대학 교수, 해체 작업자,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체르노빌의 아이들에게 재단 대표, 농업학 박사, 화학 엔지니어, 환경보호 감독, 역사학자, 해치 작업자의 아내, 사진작가 등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르노빌,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2019년 미국 HBO에서 제작한 5부작 드라마 체르노빌에는 앞서 읽어드린 목소리의 주인공, 소방대원의 아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무서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한 사랑에 대해. 이 책의 부제는 미래의 연대기입니다.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사고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불과 9년 전 후쿠시마에서도 일어났으며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에도 배제할 수 없음을 수많은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줄 것인가 생각하며 일책일문 21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점호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책방에 입고된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책은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엠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추적단 불꽃이 쓰고 출판사 이봄에서 만든 책인데요. 추적단 불꽃은 엠번방 최초 보도자이자 최초 신고자이죠. 불과 단, 두 사람은 언론에 보도된 적 없는 엠번방 추적기와 자신들의 평범하고도 뜨거운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2019년 7월
우리는 손안의 지옥을 보았다로 시작하는 1부는 N번방 추적기를, 불가단의 일상이지만 평범할 수 없었던 이야기는 2부에서, 피해자들과의 연대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3부에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을 읽을 이들에게 추적단 불꽃이 보내온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추적단 불꽃의 불가단입니다.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저희 둘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2의 N번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으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책을 읽으시는 도중 사건의 끔찍함에 마음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1년 넘게 사건을 취재한 저희조차도 때로는 사건이 주는 괴로움에 눈을 가릴 때가 있는걸요. 그럼에도 감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인지해주세요.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묵인이 불러일으킬 폐해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2명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혼자였다면 진짜 포기했을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는 중입니다. 살아온 환경, 살아온 방법, 살아온 시간이 달라도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연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당신을 우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책을 통해 당신을 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혹한 범죄를 파고드는 취재기로서, 악행과 권력에 맞서는 방식으로서, 그리고 연대 방식으로서도 우리를 읽어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명랑한 은둔자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게 멀다고 느끼는 사람이 남긴 조각에서 놀랄 만큼 친밀한 감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4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캐롤라인 넵의 글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랑한 은둔자는 그의 유고 에세이집으로 작가의 삶 전반을 빼곡히 담고 있는 초상과 같은 책입니다. 삶의 미스터리가 크든 작든 그 모두를 예민하게 살피고 무엇보다 거기서 자기 이해를 갈망했던 작가의 통찰이 깊게 남아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혼자 살고 혼자 일했고 가족과 친구와 개와 소중한 관계를 맺으며 자기 앞에 고독을 외면하지 않았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알코올과 거식증에 중독되었으나 그로부터 힘겹게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옥죄었던 심리적 굴레를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한 한 인간의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쓴 구절을 읽어드리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 그 모든 다양한 형태는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고독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돌볼 의욕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달래고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교적인 생활을 가꾸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기꺼이 취약해질 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입니다. 이웃에 사는 왕발이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살해된다는 섬뜩한 도입부로 시작되는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폴란드 외딴 고원에서 한때 교사로 근무하다 지금은 별장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두셰이코. 그와 유일하게 친분을 나누는 이웃은 괴짜와 중고 옷가게 점원 기쁜 소식. 그리고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번역하는 옛 제자 디오니시오스 뿐이다. 어느 날 왕발의 기이한 죽음을 시작으로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모두 동물 사냥과 연관되어 있고 시신의 주변에는 어김없이 사슴 발자국들이 찍혀 있다. 점성학 애호가인 두셰이코는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라는 윌리엄 브레이크의 의미심장한 문구를 읊조리며 불길한 미래를 예감한다. 201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올가 투카르추크가 방랑자들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내놓은 범죄 스릴러 소설인데요. 사회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하찮은 인물이 공간과 연대를 통해 자신보다 나약한 존재를 지켜내려고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채식주의, 생태주의, 동물권, 수호 등 작가의 신념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도 한데요. 작가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난민 문제, 환경오염, 동물학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왔죠. 또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폴란드의 문화예술 홍보를 비롯하여 자연에 대한 범세계적 인식을 제고하며 동물권 보장에 앞장서는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를 강조하며 문학이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작가의 믿음이 이번 작품에서도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그림책 도서관 고양이입니다. 이 책의 글을 쓴 최지혜 작가는 강화도 봄골에 위치한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고양이의 주인공 레오는 실제로도 존재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레오와의 인연은 7년 전 어느 날 밤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슬렁어슬렁 정원을 거닐던 고양이 한 마리는 와앙하고 용감한 울음소리를 냈고 작가는 그 소리에 반해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레오는 날마다 도서관을 찾아오는 고양이가 되었는데요. 밀림의 왕 사자를 꼭 닮은 레오는 호기심 많고 용감하며 도도한 친구라고 합니다. 낮에는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밤에는 고양이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이 덧붙여진 이야기이지만요.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는 그림책의 재미와 감동을 더 많은 아이들이 느끼고 또 알기를 바라는 마음과 도서관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도서관 고양이를 썼다고 하는데요. 김설아 작가의 그림과 만나면서 이야기의 생기와 온기가 더해진 따뜻한 그림책 도서관 고양이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파주에 있는 점호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책일문 21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체르노빌 목소리 한국어판 서문을 읽어드리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꿈을 보면 일본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온다. 후지산이 붉은 하염에 휩싸이고 땅 위에 플루토늄 239, 스트리오튬 90, 세슘 137 구름이 떠다닌다.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차를 마시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키스한다. 보이지 않는 죽음이 그들의 혈관, 뇌, 몸속으로 기어들어간다. 특별한 사람들, 즉 소수의 과학자와 핵 전문가만이 진실을 안다. 그중 한 사람이 설계도가 든 가방을 메고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향한다. 해안으로 자살을 택한 것이다. 일본에서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영화가 떠올랐다. 최신 언론 매체 덕분에 일본의 비극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사고 당사자인 것 같기도 하다. 핵 공포는 날아간 경계를 허물었다. 과거 정치에서 사용되던 우리, 남이나 멀다, 가깝다 같은 어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핵 구름이 나흘 만에 아프리카와 중국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떠올렸다. 유럽에서는 가정용 방사선 측정기와 방사선이 몸에 퍼지는 것을 막는 요오드와 칼륨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무도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았다. 뉴스는 전쟁 상황 보고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졌다. 이 비극은 일본만의 것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의 것인가? 문명의 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 가치관이 참이라는 확신을 재난이 흔들고 있지 않은가? 두려움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첫 번째 핵 수업은 체르노빌이었다.
체르노빌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체르노빌을 전체주의로 해석했다. 소련의 핵 원자로가 불안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술적으로 낙후했기 때문이라고, 러시아인의 안일함과 도둑질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했다. 핵의 신화 자체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충격은 빨리 사라졌다. 방사선은 바로 죽이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암에 걸려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환경단체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건 후 150만 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핵 수업을 받고 있다. 하나도 아닌 11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처럼 후쿠시마에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다. 후쿠시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같은 대열에 서게 되었다.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은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공범이 되어버렸다. 세계 3대 경제국이 평화적 핵 앞에 무력해졌다. 재난의 반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만에 쓰나미가 도시 전체를 태평양으로 휩쓸고 갔다. 우리가 진보라고 불렀던 곳에는 겨우 잔해만 남았다. 진보라는 신기루의 무덤만.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일본의 원전 보호 체계도 규모 9.0의 강진 앞에서는 아기 옷에 불과했다. 베넷 조구리처럼 약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이 다루는 기술의 관계에 있다. 뛰어난 기술일수록 재앙이 더 무시무시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하이티, 칠레, 뉴질랜드에는 길들여진 핵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다. 몇 해 전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토마리 원전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호텔방 창문으로 그 모습을 처음 봤는데 갈매기 날개처럼 하얀, 마치 해안에 착륙한 우주 비행선 같이 보이는 완벽한 구조였다. 토마리 원전 직원들은 자신들을 마치 데미우르고스, 즉 조물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게 체르노빌에 대해 질문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연민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일하는 원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원전 건물 위로 비행기가 떨어져도 끄떡없고 가장 강력한 지진 규모 8.0의 강진도 견뎌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대인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우리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미국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스위스에서도. 소련 핵 에너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물리학자 아나톨리 알렉산드로프는 소련의 원전은 사모바르만큼이나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크렘린 궁전 바로 옆 붉은 광장에 세워도 된다고 했다. 처음으로 체르노빌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헬리콥터 수십 대가 하늘을 날고 탱크 같은 군 장비가 큰 소리를 내며 도로 위를 돌아다녔다. 군인들은 기관총을 메고 있었다. 누구를 쏘려고 했던 것일까? 물리를? 폭발 후 한동안 과학자들조차 평범한 양복을 입고 발전소 옆을 돌아다녔다. 마스크도 안 끼고 다녔다. 사람들은 체르노빌에 있으면서도 체르노빌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 때처럼 행동했다. 내 눈앞에서 체르노빌 전에 사람이 체르노빌 사람으로 바뀌었다. 주변이 다 새로운 세상이었다. 어디에도 새로운 적이 있었다. 죽음은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물, 흙, 꽃, 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익숙했던 색깔, 모양, 냄새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게 되었다. 낯익은 그러나 낯선 세계였다. 몇 킬로미터나 되는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지층을 벗겨내고 시멘트 컨테이너에 넣고 묻었다. 흙을 흙에 묻었다. 집과 자동차도 묻었다. 도로와 나무를 씻었다. 한편 사고해체 작업 본부에서는 아침 회의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이 일에는 목숨 10개면 됩니다. 여기에는 20명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필요한 인원이 나타났다. 자원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이 가장 값싼 에너지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거의 30개국에서 44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미국 104기, 프랑스 58기, 일본 55기, 러시아 31기, 그리고 한국에 21기가 있다. 종말을 앞당기는데 충분한 개수다. 그중 20%가 지진 위험 지역에 있다.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벨라루스에는 100년 전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난 장소에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개천이 그 지진을 증명하고 있다. 벨라루스 국민은 원전 건설이 두렵지만 누구도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원전 시공은 러시아가 맡았다. 계약 체결식에서 푸틴은 일본보다 더 안전한 원전을 지을 거라고 말했다. 5.1달러가 넘쳐 흐르는 러시아는 세계 7대양의 미니어처 체르노빌, 즉 떠다니는 원전 수십 개를 띄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해상 원전은 완공되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팔릴 것이다. 세계의 정복을 꿈꿨던 러시아 시인 플레보니코프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일본의 재난이 닥친 날은 공교롭게도 미국 애플사의 팬들을 흥분케 한 2세대 아이패드의 출시일이었다. 오늘날 인간은 첨단 기술이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시장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에만 투자한다. 우리의 소비는 끝없이 증가하고 그것을 진보라 부른다. 살상무기가 개발되어도 그것을 진보라 부른다. 방사선 때문에 죽어가는 체르노빌 레츠와 얼마 전 재난을 당한 일본인, 그리고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을 겪어본 인류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해 갈 것만 같았다. 원자력의 시대를 벗어날 것만 같았다. 다른 길을 찾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체르노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흙과 집은 주인을 잃은 채로 남아있고 들판은 다시 숲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람의 집에 동물이 살고 있다. 수백 개의 죽은 전깃줄과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가 아무 의미 없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